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서가번,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김 의원님? 예, 뭐 날 안팎으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예. 잘 지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좀 아프고 그런 상황이죠. 네. 국민의당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요? 예, 우당인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죠. 네. 대단히 안타까운 게 어쨌든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 말씀대로 3당으로서 역할을 잘 해라. 다당제를 만들어 줘서 역할을 줬는데 그 역할을 포기하고 네. 그렇게 저렇게 지금 저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식구들끼리 싸워서 잘된 집안 없잖아요. 예, 좀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죠. 다음 주에. 예. 그건 아무래도 당원 투표하게 되면은 이 안철수 대표의 신임까지 묻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대표 신임 불신임 투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될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근데 지금 안철수 파라고 합시다. 안철수 안철수 쪽 움직임은 네.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사퇴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을 반대하는,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 투표 자체를 갖다 지금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보이콧 운동을 하겠다는 그리고 거죠. 예. 또 하나는 제가 제3자로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유권 해석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무효다는 그 이제 그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시면서 지금 이게 좀 오세훈 전 시장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당 중앙당의 유권 해석하는 공식적인 기구는 네. 무슨 말이냐, 그거랑 다르다, 이거는 투표랑 관계없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네. 지금 상당히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법대로 만약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 전 당원 투표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당을 나가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연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짓겠다는 것이고, 제가 또 깜짝 놀라는 주승용 의원 입장입니다. 이분은 안철수 파도 아닌데 뭐냐면 그 전부터 당원 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연내에 국민의당이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네. 국민의당은 논쟁이 될 거예요. 전당대회가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전당대회 관계 전당원 투표에 최고의 의결이 남아 있겠죠, 아마도. 아니 전당대회에서 이제 통합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대당 통합이냐 아니면 나와가지고 신당을 만드는 거냐, 지금 그런 문제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 간에는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인다. 전당대회 안 하고? 아니 그 전당대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방법을 두고 지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대당 통합을 하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당은 당규대로 하면 안철수 대표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요? 상황이 복잡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전당원 투표라는 기가 막힌 한수를 신의 한수를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지금 그 김정은 의원이 계십니다만은 국민의당 당헌 당규에 전당원 투표의 이 3분의 1 이 투표율이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이 강제 조항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그거는 이 참고 사항이지 그 결의 사항이 아니다,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어차피 그거는 여론을 당원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절차로서의 당원 투표지 그게 의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한 발 뺐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그 전당대로 가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 의장이라면서요? 그렇다면서요?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전당대 소집 요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소집 절차도 또 복잡하게, 그분 또 법학자시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게 돼서 지금 뭐 이 그 물밑에 이 그 오리발들이 지금 네. 바쁘게 생겼어요. 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한테. 네. 많이 복잡하실 텐데. 어렵게 예산안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는
이 정권 출범 첫 해에 사실은 국민의당이 내분으로 이런 모습 보이게 된 것은 이유화를 막론하고 저는 온당치 못한 그렇죠. 상황이다. 이렇게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제 이제 의총에서도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만 의총에 참여도 이제 안 했죠. 안 했죠. 그리고 의총 3시간 전에 나의 재신임과 함께 이 통합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그게 이제 촉발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당원 투표의 그 경험이 2번이 있는데 올 초에 있었던 1, 2로 전대하고 827 안철수 대표 그 했던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도부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투표율이 1월 달에는 19%, 그리고 8월 27일 날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로 선임됐던 그 전당대회에서는 투표에서는 24%의 참여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전당원 투표가 이제 3번째가 될 텐데 만약에 이대로 실시가 된다면 그런데 당규 25조에 근거해서 이 통합 반대파 쪽에서 근거를 대는 것은 당의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로 하되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자의 유효 투표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당규를 예를 들어서 그게 서가번 의원님 말씀하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유효 투표에 근거 없는 것이다. 이거는 규정이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규 25조에 관련해서는 네. 당원이 그 문제 제기를 해서 투표에 붙이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 당규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건데 통합 반대쪽에서는 당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네. 이 당규의 규정을 받고 이게 적용이 될 것인지 이 여부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가속되고 있어서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거나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고 그러나 하여튼 안철수 대표 측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밀어붙일 것 같아요. 전당대회까지. 네, 결국에는 밀어붙일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통합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그리고 통에 붙이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신임을 포함시킨 거라서 내가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뭐 이 당원의 뜻에 따라서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원 그 투표 여론조사에서 통합을 찬성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죠?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마도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안철수 대표는 대표직을 내놓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누가 하느냐? 손학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났는데 손학규 대표 생각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났는데 안철수하고 다들 지금 손학규하고. 이렇게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린 제3자일 때는 지켜보는데 다만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쪽 말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3분의 1이라는 근거가 지금 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조인가 거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안을 꺼낸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견이 되는데 그 문제도 아마 그러니까 잠시만 절차상의 예. 이런 그 복잡할 것 부분을 같습니다. 우리 논의는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예.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국민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 네.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당원들의 뜻을 본다면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만약에 투표한다면 저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다. 통합하는 게 맞다. 아니 바른정당하고. 맞다 틀리다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당 당원들의 뜻은 제가 볼 때는 통합 쪽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맞다 틀리다는 의견을 저는 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당원들의 뜻을 따르겠다. 당원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투표해가지고 이게 의결이 부결된다고 하면 이렇게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계산을 해보고 이제 이 안을 던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다가는 국민의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흔들릴 것 같아. 뭐 저는 국민의당이 이걸
그 계기로 해서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이 왜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총선 지난 지 1년 지났잖아요. 예. 1년 됐고 1년 좀 넘었죠. 특히나 호남을 기반으로 했는데 그걸 마치 호남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호남 유권자들, 호남 사람들 정말 화나죠. 지지해 줬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러면은 이 호남 패권이 아니잖아요. 네. 지역주의로 따지면은 영남 지역주의가 센 것이고 원조지. 호남 지역은 결국 늘 그 약자 당했던 저항적 지역주의라고 굳이 얘기하면 그리고 영남은 패권적 지역주의인데 그 지지해준 그 지지 유권자들뿐만 아니고 결국 그 국회의원들도 지지를 받고 그 대표해서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리민주주의에서 위임받은 이 권력을 네. 가지고 하는데 참 이거 화나게 생겼는데 안철수 대표의 이 새정치라는 게 정말 뭔지 사실 제시님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시님도 지난 그 민주당 시절에 문재인 대표 혁신안 가지고 제시님 하겠다고 했을 때 정당에서 언제 제시님 정당 대표가 언제 제시님 받은 적이 있냐 해가지고 그 무산을 시켰고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 분당까지 결국 당까지 탈당까지 했었는데 내로남불도 이게 보통이 아니죠. 당장 정치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고 한편으로 또 하나 보면은 지금 그러면은 그 정체성 아까 문제 얘기했는데 지금 중도 개혁 세력이 모여서 이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네. 중도 개혁 보수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유승민 대표가 최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개혁 보수다. 보수다. 정체성 훼손을 위한 통합은 어떤 통합도 정체성을 훼손한 통합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이 정당은 가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모인 집단이다. 우리 정체성은 분명하게 보수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누구죠? 하태경 의원이 그 통합을 중도 개혁 대통합이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분명한 당 대표로서의 규정을 그 보수 통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은 예. 그런데 통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만만치 않죠 지금 이게. 손학규 전 대표 귀국하셨습니다마는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 또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럼요. 일관된 정치 철학이었어요. 그랬는데 보수 야합은 안 된다라는 것도 또 한 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 또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보수 연합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지었죠. 그런데 오늘 유승민 대표가 강하게 나는 했어요. 보수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소위 통합을 이루어 간다는 게 서로 정책성도 맞지 않고 정치 철학도 맞지 않고 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의 말에 자가당착인 거죠. 김정은님 실제로- 통합에 반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통합은 저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가 하셨던 그 보수 대통합 얘기가 지금 현실로 지금 당장 오늘 그 유승민 대표의 발언으로 그래요. 인해서 현실화 됐다고 봐야 되죠. 이건 아마 그 국민의당 내에서 또 다른 네, 이 알겠습니다. 폭풍이 닥칠 겁니다.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어요. 덧셈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39 플러스 11이 50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모양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강요당한다, 이건 강요. 자발적으로 이제 당을 통합하는 것보다도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요당하고 어떤 쪽으로든 빨리 결론을 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 라는 거죠. 저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정치인들 이런 혼란스러울 때 항상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강요당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 어차피 정치판이라는 게 어떨 때는 거의 뭐 이판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뭐 며칠 뒤엔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이게 아무러지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이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당 내부가 복잡할 것이다.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지역 기자들하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토론 내용도 많은데 의원들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것 같아요. 네. 해봤더니 광주 전남 19명 의원 중에서 국민의당이 17명인데 18명이죠. 18명인데 두 분 빼놓고는 지금 안철수 식의 통합에는 반대한다. 결국 그 분당에서 나가면 갈 수 없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저 송기석 비서실장. 비서실장하고 뭐또그 권은희 의원 권은희 정도. 의원.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9명 중에서 6명인데 6명 정도는 안 따라간다. 1명 그러니까 8명이죠. 국민의당 8명 의원인데 1명 정도 빼놓고는 한 7명 종합원 정도는 의원이 취재하신 거예요? 기자들하고 같이. 기자들 같이.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광주 전남북의 호남 쪽 기자들한테 물었더니 알겠습니다. 그 대체로 의원들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전체적 기류를 보면은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통합파하고 반대파하고 나눠져 있어서 힘 대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누가 힘이 센지. 자, 오늘 토론 주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토론 주제를 보기 전에 화면을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무명을 얻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제 한국 보수파의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너무나 많은 토론 주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아까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은 한국당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판결에 났죠. 대법원에서요. 홍준표 대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 일단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다는 거는 뭐 이 자유한국당 저같이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대부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 법률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네. 2심 사실을 다루는 2심에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바뀌기는 힘들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유죄 판결 날 거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요? 2시쯤 그 판결이 나자마자 오늘 어쨌든 간에 SNS와 인터넷 사이트는 난리가 났는데 그래요? 상당한 분들은 이제 다시 법원을 적폐 세력으로 지금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유죄인데 무죄를 줬나 이런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물론 이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무죄됐으면 좋겠다, 유죄됐으면 좋겠다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원대로 존중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또 하나는 홍준표 개인으로 볼 때는요. 네. 지금 와서 이제 이게 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막 그분은 편하게 다리 뻗고 자겠지만, 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1년 난 6개월.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본인은 굉장히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해석하는 이런 풍조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당대표의 어떤 법적인 커다란 어떤 몽에 하나를 벗어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준표식 개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속도를 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뭐 사당 그 속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정 체제가 좀 강화되겠죠.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 시절에는 별로 원내에 그 터치하지 않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아주 뭐 이제 조금 강대강 대치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런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날개를 달았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3시쯤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무죄 난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는 보수 재건하겠다. 보수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검사들. 내가 분명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소했냐?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했던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시하지 했다고 않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물론 그간 재판받는 과정에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시절에 지금 민주당 야당 시절에는 사법부가 어찌됐거나 힘없는 야당과 서민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서운하고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은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과거 야당 시절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법원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 정권이 저는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어찌됐거나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제1야당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성처럼 정말 들깨처럼 싸우는 전열을 가다듬지 않을까. 그리고 그야말로 보수를 재정비해서 조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알겠습니다.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큰 멍해를 이제 벗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아니, 이미 서가번 의원님도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유죄가 나길 바랐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까지 뭐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게 뭐 아니, 저도 지원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막 모질지는 못합니다. 하여튼간에 근데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일성이 이제 국민 그간에 네. 어쨌든 본인으로 인해서 이 그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 유감의 표현은 해야 되고 당원들이나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법부가 우리 김정호님 사법부 약자들의 최후의 이 보루라 그랬는데 네. 우리 사법부가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 의원 뭐 하시고 김정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티즌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제일 먼저 검찰들을 손을 보겠다면서요. 이 사건이 성완종 리스트에 의해서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대표가 1억을 받았다라고 줬다. 자기 죽으면서 이 유서 대신해서 이렇게 그 써놨던 것에서 촉발했고 그게 탄핵 이후의 일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가장 서슬퍼럴 때 사실은 가장 서슬퍼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서슬퍼렸을 때 알겠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권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3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치 정권에 의해서 현재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은 양 지금까지 탄압을 받고 있는 양 그 세치혈을 가지고 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을 향해 자기 수사를 했던 검찰이 이게 기획수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기획수사한 것도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 일성이 그런 일성을 갖고 난 그런 졸렬한 당대표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저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는 홍준표 대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미 며칠 전부터 알겠습니다. 이미 네.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 무죄 판결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그래도 아까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야당이 좀 어쨌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좀 자리를 잡혀가고 홍준표 대표도 이제 심적 안정을 찾아서 좀 이렇게 야당 대표로서의 자기 역할들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근데 사실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너무 일단 실망스러워. 그 같은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일단 홍준표 대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심 이 수사는요 왜 홍준표 대표가 화를 냈냐면 처음에 그 성완종 리스트의 쪽지에 보면 자살하면서 남긴 쪽지입니다. 예. 이 증거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게 그건데 거기 보면 친박 실세들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솔직히 8명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X도 훨씬 많은 분도 있고 한데도 그분들은 기소 안 했습니다. 쉽게 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그 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박으로 친박의 그 이익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오해받을 만한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검찰이 아니, 들어보세요. 누구가 그 당시에 문제가 아니고 아니 들어보세요. 당 대표로서 지금 아니 그 문제 사법제도를 그런 뜻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 네. 대표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검찰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인은 다가 그 기자 인터뷰에서도 문무일 총장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검사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죠. 자 검사들이 과연 그러면 어느 정권이나 알겠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공작했느냐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불만하는 거죠. 네티즌들을 그 비난을 하면서 명색이 야당의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자기를 기소했던 검사들을 비난도 아니고 손을 보겠다고 얘기하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아니, 사실관계를 그렇게 확실하게 본인이 진현이께서 네. 그 네티즌들을 비난을 하면서 지금 이 손을 보겠다고 하는 야당 대표를 아무리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아니, 그 손을 감사하는 보겠다는 말 한 거 그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확인해 손에 보고. 깊지 못한 것 그건- 같아요. 손의 대가를 예.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그런데 그렇죠. 못한 거 아니겠어요?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닙니다만 예. 저는 어쨌거나 예. 제1야당 대표로서 이런 그 그럼요. 재판 받으면서 이런 과정 거쳐왔기 때문에 조금은 국정농단 세력의 한 축으로서 100배 사죄에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데 조금 오늘은 조금 겸허한 모습으로 조금 얘기를 그러면 했으면 뭐 저도 조금 이제 더 얼마나 국민들께 좋았을까. 신금을 울릴 수 아니 있었다. 이중자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저도 거죠. 홍준표 대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물증까지 있고 그런 판결 나왔을 때도 그분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법은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물증이 제 말 들어보십시오. 조작돼서 가서 법원 조작됐다는 판결까지 것이에요. 아니 법원 실제로. 판결을 인정해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식의 헌법 질서의 사법적 판단을 어떻겠습니까?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억울하죠. 억울한 걸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 해서 말 때는 이중잣대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 그분들은 왜 그런 사법부를 검사를 심판하겠다. 비난했습니까? 비난도 못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근데 대표는 비난 못 합니까? 비난을 한게 아니잖아요. 비난한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본인이 무죄 판결 받은 이후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 받은 분은 여기에 또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김종호 의원님이 정리하시죠. 예. 정리는 제가 합니까? 국민의당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존재감이 높여가는데. 예. 대부분 판례에 대해 그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하고 기대치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부실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또한 온당치 않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서 소위 친박계, 글쎄 말이에요. 친박계에서는 친박 말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당권파인 홍 대표 측에서는 사무총장 포함해서 제대로 감사한 것이고 네. 그 개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우리는 제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평가했다. 그래서 현역 4명과 당협위원장 포함해서 62명 정도가 지금 그 물갈이 대상에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김무성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이 복당파 의원 바른정당에서 복당파 의원 22명 중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이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랬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탈당해서 바른정당 가 있을 때 다른 당협위원장이 다 임명이 됐잖아요. 다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고 본인들이 들어가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걸 봐서도 굳이 이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서 그 복당파를 포함해서 본인의 당권을 강화만을 위해서 너무 원칙과 기준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었구나. 또 한편 수긍이 가는 측면이 그래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복당파 의원들은 그냥 정치공학대로라면 나는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왔어도 그 당협위원장을 못 맡을 의원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뭐 공천 받고 경쟁하고 할 때는 현역이 유리한 측면이 아니 근데 있겠습니다만은. 현역 의원수 서청원, 유기준 그리고 비현역 중에서는 권영세, 김희정 네. 장관 다 친박했던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친박을 했어도 평가가 이제 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재심 청구한 사람들도 한 30여 명 된다고 하고요. 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재심은 통상 당에서 재심 청구했을 때는
원한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그거를 제대로 그 평가를 해서 당무감사를 원칙대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홍 대표가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무한칙하게 한 건 아닌 것처럼 일면 보인다는 그런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서만 만약에 당무감사를 했다고 하면 바른정당으로부터의 복당파들이 전부 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어야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냥 뭐 지 의원도 홍준표 그렇게 보세요? 대표가 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당무감사를 정치공학적으로만 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예단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생각하는 보면 거죠. 그렇다고 보세요? 특이한 게 뭐 저도 일면 동의하는 게 일단 그 TK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TK 지역이 사실은 친박이 가장 강한 곳이 TK인데 최경환 의원도 그 TK 의원입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도 여기 포함 안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최경환 의원은 검찰 수사 받.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거 별도로 당협위원장은 전부 다 감사를 했는데 이건 최경환은 숫자로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검찰 아니죠. 수사 다른 받고. 왜냐하면 숫자로 하는 거니까. 일괄 근데 당무검사니까. 그렇죠.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다 했는데 이 결과만 보면 친박 중에서 강성인 분들은 서청원 대표되는 유기준, 김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최경환 의원하고 아마 이분들은. 그런데 그래서 표준이 됐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친박들을 너무 많이 쳐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또 일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네. 너무 홍준표 대표가 약하지 않냐 이 정도의 쇄신으로 국민들이 감동을 주겠느냐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뭐 걱정하고 또 하나는 그래요? 최근에 언론만 보면 유여해 최고위원이 가장 많이 부각되고 아, 있거든요. 거기 얘기요? 다른 분들은 그걸 보면 네. 다른 때 공천이나 당협위원장 교체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래도, 예. 그 정도로 지금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는 크게 저는 논란이 되지나 62명 정도 이렇게- 불가리하는 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총선전도 좀 아닌데.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의 문제는 우리가 뭐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최경환 의원 같은 분들은 사실은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공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유여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 누구 그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된 최고위원입니다. 당의 지도부의 최고 지도부예요. 당의 지도부로 활동을 하면은 이 지구당의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그 지도부의 가점이 그래서 주거든요. 정당 사상 현직 더군다나 임명직 최고위원도 그렇지 않은데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위원을 당 지도부를 당협위원장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욕설을 비난을 했다고 윤리위원회 심판을 한다. 이게 민주적인지 민주주의 정당인지 민주정당인지 이거는 그야말로 유해 최고가 정책 보복이라고 해도 이건 무리가 아니겠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알겠습니다. 권력이거든요. 아무리 그렇더라 해도 그런 걸 보면 두 분은 좀 약간 그렇죠. 실수를 먹는 아니 납득이 잘 안 돼요. 유해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인형 갖고 나오셨는데 네,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자꾸 왜 웃으세요? 근데 선거 유해 때도 최고가 굉장히 튀는 행동으로 뭐 주목을 받았죠. 거기에 그건 대한 별개고.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예. 그런데 세간에서는 여자 홍준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상당히 튀는 발언, 굉장히 강성 발언, 네.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만한 태극기 집회도 나가시고 예, 그리고 뭐 본인이 태극기 전사다 이런 표현 비슷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포항 지진 났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전혀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네. 발언들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더군다나 그 점이 가격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대 여자 홍준표. 예, 무슨 이런 막말로 굉장히 얘기하면. 갈등 구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만만치 않은 분인데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은 못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막말로 치면 나보다 홍 대표가 더한데 나만 나갈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윤리 또 뭐 징계 같이 하고 해버렸어. 그런데 또 거기서 또 기각도 하고 본인 지금 유해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26일인가로 지금 연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결과에 따라서는 네.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자유한국당도 홍준표 대표가 간단한 문제는 덧에 아닌 것 좀 같아요. 걸린 것 같긴 해요. 그냥 유해 최고한테요? 이 사자가 이 정글에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뭐 보면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뭐 들소의 하더라도 한 발 채이면은
상처 받잖아요. 큰 상처를 받는데 지금 원래 어제 결정 내려다가 못 냈잖아요. 미뤘지 않습니까? 그 실시간 까겠다고 협박했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만치 않죠. 지금 상당히 예.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게 가시가 돼갖고 있겠죠. 벌집입니다. 예. 한국당이 간단하게 우리 진현님 근데 제가 볼 마무리 때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류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을 좀 비판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제 힘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홍준표 체제의 가속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등장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친박, 친홍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정우택, 김광림 조가 빠지고 이 김성태, 함진규 조가 들어오면서 네. 거의 이제 친홍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류해 최고위원 혼자로 안 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도 류해 최고위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재미있으면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조금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내년부터는 되면은 진작에 결국에 가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났기 때문에 예, 예. 홍준표 대표 체제는 상당히 당내에서 탄력을 안정적으로 갈 그럴 것 가겠죠. 같아요. 예. 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정적으로 간 한국당이 과연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결과를 낼지 또 대여 전략은 또 어떻게 갈지 같은 그것이 우리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두 번째 주제 화면을 보고서 또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대선 후보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국민들을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깨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6월 개헌은 국민과 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무한정 개헌 특위를 연장해놓고 무산된다면 혈세만 줄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결코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이 작당하여 지방자치 선거에 압승을 몰아가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개헌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개헌 문제입니다. 이 87년 체제의 종식 개헌 이번에는 과연 가능하겠냐, 20대 국회에서 가능하겠냐입니다. 지금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가장 쟁점을 이룬 부분은 그 지방선거 때 예. 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하느냐 이거죠. 한국당에서 지방선거 때 하지 말자 그런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속셈이 다른 거예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네. 개헌에 대한 합의가 저는 이루어지기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니 그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제가 근데 볼 왜 때 안 된다 그러죠? 힘들다 봅니다. 왜냐하면 18대 여기 뭐 다 18대 같이 국회의원했지만 그때도 18대 때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입법부에서 국민한테 던질 개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이견 때문에 힘들었고요. 상당 부분 합의본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지막을 발목을 잡는 거는 권력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 뉴스로 가득했고 늘 이슈에서 개헌이 밀려왔고요. 또 하나는 개헌은 블랙홀이라고도 하지만 지금까지 진도가 안 나온 상황에서 자 대통령 선거 공약이니까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물론 저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골자입니다. 내용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지방선거 때 투표를만을 위해서 개헌을 빨리 하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근데 논쟁이 있을 개헌특위 거라고 봅니다. 발동된 지가 올해 1월부터 좀 1년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8대, 지금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했죠. 그러니까 늘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는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저는 못 한다는 거예요? 아예? 항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옆에서 지켜보는 거로는 상당히 20대에서 힘들 거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어렵게 됐죠.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 아니, 지방선거와 정- 같이 하지는 아니,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의 그럼 정략적이라 아니, 당내 당략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개헌을 정당에? 자유한국당이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개헌특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다른 특위들은 뭐 이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지만은 네. 제가 알기로 개헌특위는 아주 성실하게 여야가 서로 밀도 있게 이 그 논의를 해왔어요. 작업을 네. 해왔어요. 그래서 개헌특위 분들 그 의원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몇 가지 것들만 지금 저 권력구조 문제도 얼추 몇 가지 1안, 2안, 3안으로 얼추 다 정리가 되고 또 다 돼서 지금 뭐 크게 개헌안을 가지고는 뭐 이 그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 지금 정치 논리죠.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하냐, 같이 동시에 실시하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의원대로 의견대로 연계해서 못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만약 개헌안을 같이 하면은 민주당한테는 유리하고 한국당한테는 불리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당의 주장이 아무도 그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 개헌 문제에 관련해서는 올 1월부터 열심히 여야 의원들이 논의해 왔던 건 사실이고 어떤 사실 특위는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헌 특위는 모두의 관심사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오랜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열심히 해왔고. 그런데 87년 체제의 종식에 대한 거는 모두가 찬성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첫째,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권의 심판의 선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개헌 문제는 국민의 모두의 지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이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면 한국당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이다라는 게 첫 번째 계산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권력구조의 그 개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권력구조의 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맞물려서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예산안 처리할 때 민주당과 마치 국민의당이 뭔가 그 합의했다, 밀실 뒤에서? 합의를 이룬 것처럼 선거구제 관련해서 야합이다 막 이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진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빌미로 삼아서 한국당은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이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그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지방선거 때 우리가 불리하다 개헌 얘기가 나오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개헌 얘기로 몰아가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질 선거가 100점 100패로 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정작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당이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이미-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리고 합의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마지막. 모든 국회의원들이 최고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고 개헌특위 자체에 대한 연장 문제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이렇게 조금 옹졸한 태도들을 다 보이고 있는 국민들은 겁니다. 거의 뭐 상당히 그러니까 60%가 지금 개헌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볼 때 여야할 것 없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할 거냐 내용이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국민의당은 그러면 권력 구조에 대해서 당이 갖고 있는 확실한 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민주당과 같은 4년 중임제보다는 저희는 분권형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 민주당도 최근에 아니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아니요, 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왜냐하면은 내용이 합의 본 이 적이 개헌 없습니다, 특위를 지금. 국회에서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은 타임테이블을 분명히 갖고 갔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다
저 개헌을 해서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하는 했어요. 것으로 공약을 다 했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올해 말까지 개헌안을 해서 지방선거에 동시에 같이 간다라는 게 국회에 합의된 아니었죠. 비용이 굉장히 절약되죠. 그렇죠. 아니 비용뿐만이 아니고 이건 국민들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들도 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그럼 그 당의 안이 뭡니까라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 구조의 문제에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어서 그걸 마지막에 이제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서로 이제 밀도 있게 마지막 그 남은 것 합의를 해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제 문제는 개헌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헌법 개헌의 문제와 선거구제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뭐 같이 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회 시정연설에 와서 했지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선거법 국회의원 개정이니까.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을 때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합리적으로 이 국가 국민들을 위한 이 그 선거구제가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은 네. 그러나 헌법과 선거법을 일치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다. 그거는 지금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축약됐다. 저도 선거구제와 헌법을 분리한다는 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요. 네. 저도 개헌은 빨리 할수록 좋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 거의 다 됐다면서요. 아니라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식으로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니, 제가 나머지 알기로도- 안들은 다 아니요, 됐어요. 아니요. 그렇게 지연이면 내가 본질적으로 지금 본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분권형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4년 아니 중임제 아까 아닙니까? 얘기하잖아.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중임제도 있고 분권형도 있고 통합형도 있고 내각제도 아니, 있고 그걸 1, 2, 3안으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밀도 있고 개헌이라- 원래 아니, 의원님 법안을 만들 때 내용들 큰 틀에서 크게 합의를 해 나가고 마지막 쟁점된 사안만 집중적으로 모여서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법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논의했잖아요. 자,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예산안이나 법안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발의 주체가 누굽니까?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단일화를 만들어야지 개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50명 됩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누구나 간에 어쨌든 간에 일부만 반대하면 아예 200석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그렇기 그건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세요. 합의를 그러니까 봐야 돼, 이거는. 합의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여서 그걸 특위를 두 달간 그걸 모여서 갖다 두 밀도 있게 달간에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김성태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2달 시간을 받지 말고 연장해서 계속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합의를 보면 던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아니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지. 국민들한테 대통령 선거로까지 다 합의해가지고 특위 만들 구성해서 논의해서 해왔던 거를 지금 이제 아예 딱 홍준표 대표가 선언을 했잖아요.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 놓고 나서 지금 그러면은 그 지방선거 때 하지 않을 거면은 개헌 특위를 왜 연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연장해서 지금 논의해야죠. 그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대통령 후보 본인이 잠깐만요. 지금 그 당대표로 나가 있잖아요. 좀 이견을 좀 모아보자. 그럼요. 그러니까 합의하면 되는 거지 왜 합의가 안 지금 됩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권력이 너무나 비대하다. 이거는 하여튼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건 여야 간에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독일식의 재상제 할 거냐, 프랑스식의 분권욕을 할 거냐, 뭐 이원 집중부약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권력 분산한다는 것은 민주당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실제로 그러니까 그 논의들을 그거를 충분히 지금 밀도 있게 논의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안을 만들기만 대한민국에 하면 되는 맞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 분산형 제도는 어떤 거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자,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요.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는 뭐냐면요.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를 통해서 너무 대통령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힘을 분산시키자는 거지만 저는 국민의당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비슷해요. 민주당도 들어보세요. 비슷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거는 4년 중임제입니다, 중임제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말은 분명히 하려고요, 우리가. 아니, 여기에 최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4년 됩니다. 중임제지만은 그 안에 권력을 분산하는 기능들은 다 다르죠.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내놓는 분권형은요.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이거는 6년인 대통령은 외치를 하고 자 국회에서 뽑은 국무총리가 내치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몇 달 만에 합의를 본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내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만 개헌해도 저는요 박수 칠 정도입니다. 늘 정권마다를 해봤자 못했는데 이걸 갖다 2달 만에 하자? 아유, 깝깝하네. 저는요 그거는 그런데요. 좀 무리하다. 이거는 아니, 무리하다. 그거는 예. 하지 말자는 못하다.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아니요. 아니, 개헌- 노력은 아니 해야죠.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지금 국정을 의결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논의도 안 하고 논의하자니까 아니 논의를 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논의를 현장에서 해왔잖아요. 계속 지금도 논의하고 하고 있는데 또 약속도 했고. 민주당도 한국당도 조금씩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양보안이 좀 자, 되겠어요? 어떤 양보를 해야 되냐면 조건을 달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지금 오늘 내일 사이 본회의에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는 한 연장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도 매우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시한을 못 박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태껏 충분한 1년 동안 논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에 합의점을 찾았다면 네. 6월 달에 국민투표 갈 수 있도록 어느 순간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절대 6월 지방선거까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게 거를 전제로 다루고 있고 민주당은 반드시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달고 있으면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김 의원님, 어려운 이게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통령 안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걸 감자 우원식 합니다. 원내대표는. 아니, 청와대는 안 그런- 하겠다는 거죠. 청와대는 그 부담을 안고 안 하는 반드시 겁니다. 안 한다고 누가 할 수도 있죠. 그랬습니까? 아니, 안 할 수도 하겠다고 아니 할 얘기했어요. 수도 있는 거예요. 청와대는 상당히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합의한 지금 시간은 충분해요. 그다음에 밀도 있고 논의를 지금 계속 해왔고 3월에만 안도 다- 발의하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렇기 3월에 때문에 발의하면. 시간은 충분한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딱 전제하고 지금 그 투기를 그러니까 양쪽이 문 닫지 전제하면 말자는 거 안 아니에요. 된다니까요. 선거 때 하자는 거 아니야? 하죠. 그건 약속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약속. 국민들에게. 그럼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각 당간에 서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합의가 그렇지 깨진 게 한두 번이면 대통령 공약이 무너진 게 지금 몇 개입니까? 문재인 그러면서 정권 맨날 들어서도.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 지키라고 또 근데 예를 들어서 우원식 그러면 안 되죠, 원내대표가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해를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면 하시면 안 안 되죠.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정권에서 예. 공약 국회는 깨진 안 하시는 거는 것처럼 뭐 별 말씀하시죠. 사과 없이 넘어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어떤 특정 정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이게 국민들의 명령이고 명령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선거 대선 때 모든 당의 후보들이 다 국민들에게 지자체 선거 때 같이 행동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했고- 합의해서 또 이걸 만들었고 이게 무슨 아니 하면 무슨 좋죠. 정책 하나 하면 아니잖아요. 좋지만 예, 저도 6월에 좋다고 할 수 봅니다. 있으면 그걸 좋죠. 가지고 그게 그걸 최선의 가지고 선택이죠. 정파적 이해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아니 된단 저도 말이에요. 하면 좋죠 좋죠. 진짜 하면 좋죠. 아니 왜, 만들었으면 그 왜 논의를 그걸 갖고 계속해 여당 보자는 야당으로 거예요. 몰아서 안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제인 거지. 아니 여야 그게 입장이 여야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당 야당인 거죠. 개헌의 절차가 왜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 말도 저는 틀리다고 보는 이유가 대통령이 낼 수 있다? 내십시오. 국회 통과 못합니다. 저는 개헌 문제가 왜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8cm에 네, 어려갔느냐? 알겠습니다. 이게 경성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저는 그런 태도로는 개헌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봅니다. 밀어붙이는 알겠어요? 게 아니고 지금 예. 충분히 논의를 해가고 있는 알겠어요. 거잖아요. 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제발 전제 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논의해가면 되는 겁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촛불혁명, 국민혁명의 가장 본질적인 요건 전 대통령, 제왕제 대통령제, 권력분산 문제, 개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참, 뭐 전반기만 지나갑니다만은 별로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 이렇게 하고요. 또 개헌 문제 또 얘기가 또 나올 테니까요. 자, 우리 세 분이 또 제시하신 또 사진 한 컷 시간입니다. 상당히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서가번 의원님 한 컷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정치권도 우리 네. 국민들에게 참 그 실망을 많이 안겨주고 있고 또 제천에 그 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예. 또 목숨을 앗아가서 너무너무 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것도 다른 의원이 하신다 그러시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시리아 내전 예. 그래서 생후 2개월짜리 카림이 네. 폭격으로 해서 한눈을 잃었는데 그나마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집이 폭격이 돼서 이 머리에 폭탄까지 파편까지 박혔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이 SNS에 올라와서 전 세계 지구촌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을 절절하게 참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카림에게 지지를 보낸다, 함께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서 한눈을 가리는 사진이 SNS에 올려서 글쎄 말입니다. 함께 예. 지구촌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 사진. 참 레전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성과 특히나 또 어린 아이들. 네. 우리 그 인류가 이 전쟁의 이 고통 공포로부터 벗어났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사진 그래서 잘 고르셨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감동. 칭찬하시고 아니요, 진짜 우리나라가 좀 외국어로 알겠습니다. 좀 눈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잘 고르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 이산 가족이 먼저 1,000만, 받았죠. 그리고 사상자 합치면 3,400만 된다 지금 그러죠.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 김유정 의원님이 또 제시하시는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예. 있었던 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네. 관련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전 정권과 다른 거는 예. 좀 더 국민에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힘으로써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고 또 변명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명부대하고 아크부대 파병 장병들 격려차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것이 그 전달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녀왔고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 또 저 사진을 통해서 과연 파병 장병 경연한 것이 맞느냐, 뭐 북한 관련한 일이냐, 전 정권 비리와 관련된 것이냐, 원전 문제냐, 국정원 1차장은 왜 같이 갔느냐, 정말 온갖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처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청와대 일성은 그냥 파트너십 강화의 차원이었다라는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탄생 배경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좀 더 국민에게 투명하게 다가가야만 이 정권의 이 초반의 높은 지지율 유지할 수 있고 국민과의 신뢰관계도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하실 이렇게 말씀 있는 것 생각합니다. 같은데 간단하게.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뭐 없는 것을 내놔라고 하니까 청와대는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청와대하고 지금 통화를 해보셨어요? 통화를 그러면? 안 했지만은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교 문제 그다음에 특사의 문제를 무슨 의혹을 가지고 처음에는 거기에 뭐 북한 그 밀사 만났다 이렇게 뭐 이 하다가 저 야당이나 언론에서 계속해서 또 그게 바뀌어요. 물론 간 김에 파병 위로해주러 갈 수도 있고 위로해주러 간 김에 갈 수도 있고 어느 게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걸 가지고 숨겼다. 그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냥 정치 공세로 특히 외교 문제에 관해서 저기는 거기는 그거 아닙니까? 왕조 국가거든요. 예, 왕조 예. 국가와 그다음에 이 민주공화 국가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들이 짧게 한마디만 판단하시겠죠, 국민들이. 하면 근데 임종석 실장이 저는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나흘인가 사흘인가 휴가를 내고 국회에 안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밝힐 거는 밝히고 감출 거는 나름대로 야당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예. 이번의 태도는요. 말을 바꾼 거는 청와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감동을 줄 수 없다. 저는 자. 뭐 어쨌든 임종석 실장도 이유가 있겠으나 이번에 보여준 청와대 태도는 대단히 불투명했어요. 국회는 합의된 진성- 운영위가 합의된 그 합의에서 개최되지 않았고 절차도 정진석 위원장이잖아요. 그 개최해서 그 서명도 하지 않았고 알겠어요. 비서실장에게 정은택 아니요 정은택. 비서실장에게 출석해라는 통지서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 나온 것을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휴가를 왜 없습니다. 갔나 이거죠. 아니, 저는. 저는 뭐 방어해주고 싶으시겠습니다만 방어가 그 아니고 마음도 사실, 이해합니다만 결론은 불신은 자초했고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생각합니다. 진성호 의원님 사진 한 컷 못 보고 끝낼 수 있을 거 빨리 얘기하시죠. 예. 저는 제천 사진인데요. 아, 저 예. 한 장면이 상당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해왔다고 하지만 예.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울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변한 게 너무 없다. 물론 저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최근에 사고 특히 저는 얼마 전에 이대목동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문재인 정부가 민생 부분을 좀 집중하시라. 알겠습니다. 저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유독 일찍 찾아온 한파 때문에 기부민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불우이웃을 향한 나눔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각종 기부 관련 비리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가 크게 위축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보고서요. 또 따뜻한 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이 좀 통합하는 모습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우리 국민들한테 또 이 추운 기후를 이기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토론 알고 알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